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빅데이터와 OSS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빅데이터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주제이고요. 빅데이터는 아시는 대로 데이터 전체를 말하고, 네, 그와 관련된 어떤 오픈소스가 빅데이터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종열이라고 하고요. 네, 제 기탑 주소는 종열이고, 네, 링크드인 주소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라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아파트 제플린 회사인 제플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SK 플래닛과 NC에서 빅데이터 관련된 일들을 맡아왔습니다. 제가 빅데이터를 경력이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빅데이터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빅데이터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5년에 아파트 제플린의 PMC와 커미터가 되었고요. 여전히 아파트 제플린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PMC와 커미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파트 제플린 얘기도 잠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네, 일단 빅데이터라는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좀 얘기를 할 거고,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데이터 작업, 데이터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오버뷰를 살펴볼 거고요. 아주 간략화된 도식이지만, 네, 그게 전부 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버뷰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얘기들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여기서는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네,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었는지, 기존에는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네, 뭐 앞으로의 얘기는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지는 네,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스토리지에 관련된 얘기를 빼먹을 순 없고요. 네, 빅데이터 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스토리지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도대체 빅데이터와 스토리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네, 네, 각각 스토리지의 특징과 각각 스토리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왜 필요한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빅데이터와 그냥 데이터를 초창기에 구분하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라고 부를 수 있는 ETL과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ETL과 프리프로세싱은 데이터 실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말하길 ETL과 프리프로세싱이 데이터 분석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ETL과 프리프로세싱을 80%까지는 아니라고 말을 하겠지만, 어쨌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결국 데이터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ETL과 프리프로세싱이 가지는 어, 중요성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왜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고 뭐가 도대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개론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진 않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트렌드와 현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ML이나 AI 얘기를 잠깐 아주 살짝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결과로 나온 것들이 레포트와 데이터 프로덕트인데, 일단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레포트를 만들고, 과거에는 빅데이터 이전 시절에는 레포트를 어떤 식으로 작성했고, 그게 빅데이터로 넘어오면서 어떤 형태로 변경되고 있고,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고, 여기서 아파트 제플린과 같은 데이터 시각화 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오픈소스뿐만 아니라 상용 툴들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뭐 아파트 제플린이나 주피터나 아니면 데이터브릭스 솔루션이나 아니면 구글의 콜랩 같은 리포트 관련된 툴들 혹은 노트북 관련된 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로덕은 최근에는 데이터 프로덕을 얘기하지 않고 데이터 관련된 산업, 빅데이터 인더스트리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최근 트렌드들은 데이터 프로덕트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앞에서 나온 뭐 입수해서 저장해서 전처리까지 한 다음에 분석하는 것들도 다 중요한데, 과거에는 그걸 가지고 BI라고 불리우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만 활용을 했는데,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에는 데이터 관련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실제로 서비스에 어떤 식으로 적절히 반영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는 게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 프로덕트라는 부분을 넣었고요. 뭐 실제 데이터 프로덕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서빙하는지 보다는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던가 앞으로 데이터 프로덕트 쪽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치 시스템인데, 이 배치 시스템은 다른 것들이랑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전체 빅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배치 시스템이 가지는 역할이 중요한 쪽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배치 시스템이 없는 조직은 없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데이터 프로덕트든지 간에 레포트든지 간에 배치 시스템 없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서빙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조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시스템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고, 배치 시스템은 어떤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치 시스tem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세한 기술적인 얘기들은 추후에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개론 형식으로 각각의 시스템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버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의 전반적인 인프라스트럭처는 아주 간략하게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은 아주 간략화된 모양이고, 논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과정과 어떤 과정은 합쳐져 있고 어떤 과정은 2개에서 3개의 세분화된 과정으로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해하기 쉽도록 데이터의 처리 순서, 빅데이터라는 산업에서 과연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오버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데이터 입수가 있겠죠. 데이터 입수가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었고, 그 부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제가 처음에 NC소프트에서 데이터 업무를 시작할 때 NC는 데이터를 아주 잘 다루는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데이터를 굉장히 잘 다뤘는데요. 일단 NC는 온라인 게임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온라인 게임이고, 아시겠지만 실물 경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던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센터에 문의가 엄청 많았는데, 그 부분들을 실제로도 데이터로 다 해결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게임에서 남겨지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정형화되고 굉장히 잘 정리된, 그리고 정의도 아주 확실한 데이터들이 남겨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스토리지 안으로 입수하는 일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그 이후로는 계속 점점 좋아지고 있고, 지금은 NC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지만, 과거에는 아주 힘든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수했고요. 그 입수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도 항상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여기서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사실 빅데이터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스토리지 관련된 얘기들이 가장 많은데요. 과거에는 스토리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디스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래서 한정된 디스크와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빅데이터가
세상에 그냥 처음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데이터에서 빅데이터로 넘어오는 과정이 대부분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지고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들과 방법들을 빅데이터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지는 첫 번째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스토리지에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안정성이 훨씬 더 좋아졌고 어, 평상시에는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회사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해야 하는지도 다 다르고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해야 하는지도 다 다르고 네, 어떤 관리 정책을 가지고 가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스토리지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획일화된 솔루션으로 제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수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전처리가 예전에는 아주 넓은 의미로 쓰였어요. 네, 과거에 뭐 오라클 DB나 마이스퀄 DB의 단일 DB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할 때는 사실 ETL이 전부였죠. 네, ETL만 가지고 많은 것들을 처리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긴 SQL, 예를 들면 뭐 수백 줄짜리 SQL이라던가 수천 줄짜리 쿼리들로 데이터 분석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의 쿼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네, 데이터가 커지면서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불가능하게 된 이유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가 커진 거고 하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에요. 네, 원천 데이터로부터 결과를 뽑아내기까지 하나의 쿼리를 사용하면 그 하나의 쿼리를만 쳐다보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쿼리가 실패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만큼의 시간이 다시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이 좋지 않은 방법이었죠.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회사에서 많은 회사들에서 네, 수시간 정도, 수분에서 수시간 정도 걸리는 쿼리들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수만 개씩 동작하고 있을 텐데 수분씩 걸리는 쿼리들은 사실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도 네, 서비스 쪽에서 대부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 쿼리를 돌리는데 이 쿼리들은 무조건 밤에 돌아서 아침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 쿼리들이거든요. 그 쿼리들이 실패한다면 다시 3시간에서 4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최대한 그런 쿼리들을 쪼개서 실패했을 때 가장 빨리 재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쿼리들을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근신 시간 처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배치도 충분히 짧은 시간으로 쪼개서 배치들의 결과들을 잘 활용해서 네, 실패했을 때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배치 시스템이랑 좀 연관이 있고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어쨌든 ETL과 프리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ETL이랑 프리프로세스를 통해서 현재의 데이터 분석가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가 얻고 싶은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데이터가 중복이 있을 수도 있고 유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정합성 비교라고 하죠. 네,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그 부분들을 한 번만 하고 나면 모든 다른 데이터 분석가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처리라고 부르고 ETL도 요즘은 아주 가벼운 개념의 ETL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전처리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당연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네, 분석 과정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예전에는 분석가들이 데이터의 정합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석가들이 전부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분석가고 여러분들도 분석가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전처리 과정은 비슷해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과연 맞는 데이터인지 데이터 정합성 체크를 하고 이 데이터가 시간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뭐 과정들도 거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데이터와 연관이 있는데 이 데이터가 두 개가 동시에 남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리소스를 사용하고 여러분도 리소스를 사용하는데 이런 전처리 작업은 사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물론 미세한 부분에서 아주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회사들이 반대로 어떤 전처리 결과들을 제공할 건지 미리 정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하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들은 굉장히 비슷하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들을 여러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날짜별로 다시 묶어주세요. 아니면 시간별로 서머리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정도의 작업이라면 굳이 분석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모두 다 한 번씩 해서 리소스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잘 정의되고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시작할 텐데, 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툴들이 사용되고, 네, 뭐 여기서 주로 아파치 스팍이나 아파치 플랭크나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의 하이브나 아니면 예전에는 뭐 맵리두스를 직접 짜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거나 최근에는 데이터를 잘 전처리해서 데이터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뭐 ML을 돌린다거나 네 아니면 AI 기술을 위한 추천 모델을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분석들도 모두 이 분석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은 뭐 너무나 종류가 다양해서 예를 들어 뭐 데일리 유저를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급 추천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석하기 위한 툴들은 굉장히 많고 데이터 어널리스트 분들은 데이터 분석가 분들은 이 부분은 본인의 모든 시간을 쏟기를 원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라면 네, 다른 부분들은 다 데이터 엔지니어가 열심히 알아서 하고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파이썬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네, 이 자리에서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하진 않겠지만, 네,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고 앞으로도 그 기조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적어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추천 모델을 만들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레포트를 만들어내고 나면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활용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 분석 레포트와 데이터 프로덕트를 데이터 인프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음,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부르기 데이터 플랫폼에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요구사항들이 점점 나오고 있죠. 과거에는 서비스 아니면 비즈니스 쪽에서 예를 들어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다운받아서 엑셀로 옮긴 다음에 네, 비즈니스 쪽에서 그 숫자들을 가지고 엑셀에서 예쁜 그래프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엑셀을 가지고 어떤 분석을 열심히 해서 그래프를 만들고 차트를 만들어서 과거의 데이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해 본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진행했는데 최근에는 인프라가 좋아지고 굳이 비즈니스 쪽에서 그런 식으로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5년치의 데이터를 넣어놓고 작년, 올해 뭐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 결과를 뽑아서 그래프를 만들어 주세요 정도의 요구사항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인프라가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만큼 더 긴 기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기도 했고요. 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비즈니스의 그런 요구들을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분석 결과들을 스냅샷의 형태로 저장해 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일주일치가 필요하지만 일주일치 분석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 작업을 잘 살펴보니 매일매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일주일치를 만들어내는 게 더 시간이 적게 걸린다면 굳이 매일매일 데이터를 안 쌓아놓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데이터가 아주 크지만 않다면, 네, 아주 커서 데이터 스토리지에 영향을 주지만 않는다면 굳이 그 분석 결과를 쓰고 버릴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분석 결과는 다른 데이터 분석에도 당연히 사용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레포트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당연히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느 스토리지에 넣던가 아니면 USB로 추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용량 파일로 추출을 해서 비즈니스 쪽에 전달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면 법적인 이슈에 걸리기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이런 법들에 걸리기도 해서 최근에는 데이터를 밖으로 빼지 않고 스토리지에 넣어놓고 분석가도 쓰고 비즈니스 쪽에서도 쓰기 위한 툴들 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제플린도 그런 툴이고 아니면 리대시나 아니면 IBM의 스트림셋이나 뭐 이런 툴들을 가지고 레포트들에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더 나아가서 레포트를 가지고 슬랙에 노티파이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열심히 찾아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의 방법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또 하나의 방법은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데이터 프로덕트 형태로 제공하는 건데요. 데이터 프로덕트는 말이 데이터 프로덕트이지 분석 결과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프로덕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하면 서비스에 푸시백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서비스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해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서비스 쪽에서 알아서 분석가들이 매일매일 데일리 배치를 돌려놓고 나면 그 배치들을 서비스 쪽에서 알아서 가지고 가서 그걸 서비스에 반영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서비스 쪽에서 바쁘기도 하고 서비스 쪽의 영역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배치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했을 때 서비스 쪽에서 데이터를 못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 서비스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서비스 레이어를 데이터 플랫폼이 가져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불렀고, 데이터 프로덕트를 서빙하는, 예를 들어 뭐 추천 모델을 서빙한다거나 아니면 피처 스토어, 뭐 MID를 넣거나 아니면 핸드폰 번호, 요즘 핸드폰 번호로 처리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고객 식별 번호로 넣었을 때 그걸 가지고 특정 프로덕트의 결과값, 피처들을 리턴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과거에는 서비스에서 직접 구현했다면 지금은 데이터 플랫폼에서 아주 유연한 구조로 여러 개의 서비스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데이터 프로덕트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현재도 이런저런 회사들에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제공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라인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고요. 이유는 간단한데, 서비스가 되면 서비스의 요구사항들, 예를 들어 응답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장애율이라던가 아니면 다운타임이라던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과정들을 살펴볼 건데요. 네, 오버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단 인제스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제스천은 크게 과거에는 데이터 입수라던가 데이터 컬렉트라던가 하는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인제스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인제스천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대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혹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들을 데이터 인제스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이터 인제스천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죄송합니다. 두 가지의 종류를 살펴볼 건데, 하나는 데이터 입수 방식에 대한 거고 하나는 데이터 입수 형태에 대한 것입니다. 데이터 입수 방식은 어떻게 데이터를 입수할 것인가, 우리가 주로 하는 고민이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입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잘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입수할 때 실제로 보면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입수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를 입수할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떻게 데이터를 입수할 것인지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 이 부분들이 과연 이런 데이터 입수 방식들이 어떤 경우에 쓰이는 건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 입수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수 방식의 장단점과 그 입수 방식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플랫폼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데이터 입수 형태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들은 어떤 식으로 입수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데이터 입수 방식을 먼저 볼 거고요. 데이터 입수 방식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배치 처리 방식입니다. 배치 처리 방식은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 입수 방식이고요. 배치 처리는 말 그대로 일정 시간에 일정 데이터들을 일정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스토리지에 특정한 위치에 넣는 모든 방법들을 말합니다. 배치 처리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처리 방식이고요. 제가 서두에서 써놨듯이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이라고 써놨는데,
빅데이터 이전 시절에도 이런 배치 처리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단지 이제 어디서 일어나느냐가 좀 달랐던 것이고요. 네, 배치 처리 방식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배치 처리 방식의 목적 혹은 목표도 아주 단순한데, 많은 회사들이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아침에 보고 싶어 하죠. 네, 어제 물건이 몇 개가 팔렸는지, 제 어떤 거래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제 어떤 사용자들이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떤 액티비티들을 유저가 행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고 싶어 하죠. 네, 아주 일반적인 경우고요. 대부분, 네, 죄송합니다. 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딜레이, 보통 하루 정도의 딜레이, 늦으면 일주일 정도의 딜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배치 처리 방식은 운영하기 굉장히 편해요. 근데 배치라는 건 사람이 배치 시간을 정하고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도 명확히 알고 있고 그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배치 처리 방식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치 시간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배치 처리하는 데이터를 다시 처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데이터 쪽에서는 대부분 데이터가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데이터를 붙잡아 두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뒤에 나오는 실시간 처리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네, 근데 이 배치 처리는 일단 서비스나 아니면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데이터를 모아놨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 플랫폼 쪽에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배치를 조금 딜레이 시켜주세요 라던가 하는 등의 요청이 가능한 거죠. 이 부분이 실제 운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장애로 인식은 되지만 장애 복구가 굉장히 탄력적이고 장애 복구가 굉장히 쉽다는 장점인 거죠. 네, 그렇지만 뭐 예상하시겠지만 대부분 주기가 긴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주기가 짧은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죠. 네, 아주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해피 케이스, 정상적인 경우에는 배치든 실시간이든 근실시간이든 뭐 애드옥이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하기에 용이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배치 시간을 아주 극단적으로 짧게 해서 1분에서 5분 정도로 설정했다고 보면 보통 장애 처리가 1분에서 5분 사이에는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1분에서 5분 사이에 다음 배치가 들어오는데 이 배치들을 모두 다 딜레이 시켜야 하고 그럼 사람의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배치 처리들은 운영 주기를 길게 하고 배치 주기를 길게 하고 그러므로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운영 용이성을 좀 더 확보하는 측면으로 배치 처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배치의 운영 자체가 굉장히 코스트가 높은 일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좀 늦게 나오더라도 배치 처리가 단순하다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배치가 장애가 나면 더 큰일이기 때문에 배치를 장애를 내지 않고 최대한 배치가 한 번에 돌아가게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배치를 돌리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죠. 배치 자체를 최소 일주일, 최소 하루 주기 정도로 돌리기 때문에 하루 몇 시간 정도의 주기로 돌리기 때문에 배치 주기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긴급으로 뭔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DB에 직접 접근한다던가 아니면 서비스 DB를 리플리케이션해서 리드 온리 DB를 만들어 놓는다던가. DB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실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빠르게 보고 싶은 경우에는 일일이 서버들을 뒤져야 하는데 과거에는 서버가 서너 대밖에 없는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별로 되지 않죠. 세네 번만 뒤지면 되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서비스들, 다른 회사는 모르겠고 라인도 그렇고 라인의 메시징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버가 수천 대에 이르르는데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들은 문제가 생기면 수천 대에 다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치 처리로 로그를 처리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죠.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배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분 이내의 어떤 결과들을 윈도잉에서 보고 싶다거나 예를 들어 지난 1시간과 지난 1분 사이에 어떤 유저의 변화가 있었는지 보고 싶다거나 하는 등의
빠른 주기를 요하는 분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배치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리한 데이터 입수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배치는 아니고 배치와 비슷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애드옥 입수 방식이 있는데요. 애드옥 입수 방식은 배치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예상 가능하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말한다면 애드옥은 예상할 수 없고 비정기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기존에는 쌓지 않았던 데이터를 강제로 집어넣어서, 강제로라는 표현은 이상하긴 하지만 데이터를 추가해서 그 데이터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입수 방식입니다. 네, 입수 방식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한데요. 워낙 비정기적으로 일어나고 메일로 요청하죠. 우리가 몇 기가짜리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데이터 플랫폼에 넣고 싶어요. 근데 저희는 권한이 없으니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요청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네, 주로 사용자 정보. 기존에는 데이터 분석에 사용자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자 정보 일부,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정보는 뭐 비식별화된 사용자겠죠, 당연히. 네, 비식별화된 사용자 정보를 한꺼번에 업로드해서 그 사용자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 사용자의 어떤 결과를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특정 사용자 그룹의 어떤 결과를 찾아내는 요구사항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뭐 주로 법적인 이슈겠지만, 네, 그런 경우에 사용자 정보를 비정기적으로 업로드 한다거나, 네, 그리고 당연히 쓰고 나면 바로 지워요. 네, 바로 지우고, 아니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DB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금 정보나, 네, 과금 정보는 별도의 DB에 분리돼서 보관되는데 그걸 비식별화해서, 네, 여기서 말하는 비식별화는 트랜잭션은 남지만 그 트랜잭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작업들 이 필요한 경우에 애드호크하게 데이터 업로드 요청 혹은 데이터 입수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장점은 대부분 일회성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해도 괜찮아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에 딱 정해진 데이터만 한 번에 업로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해도 괜찮죠. 네, 역등성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네,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그 테이블만 지우고 테이블을 다시 업데이트 한다거나, 실패하면 그 패스를 전부 다 날리고 다시 업데이트 한다거나 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당연히 시간도 비교적 충분하게 주어지죠. 당장 내일 분석해야 될 것들을 비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경우는 없고요.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있을 예정인데 이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데이터를 언제 넣고 싶어요. 그러니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 주세요 정도의 요구사항들이 오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도 비교적 충분히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단점인데요.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떨 때는 DB 데이터를 쿼리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DB 데이터를 TSV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CSV 형태로 제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매번 들어오는 데이터의 종류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반대로 저장해야 하는 모양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획일화된 방식으로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대부분 배치나 실시간 데이터 입수는 인풋 포맷이 정해져 있고 아웃풋 패스와 아웃풋 포맷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두 벌 이상의 입수 경로와 두 벌 이상의 저장 경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물론 다 정의되어 있는 방식으로 입수되고 다 정의되어 있는 방식으로 저장되게 되죠. 그렇지만 애드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 방식으로 입수가 되고 정해져 있지 않은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화된 방식을 제공하기가 엄청 어렵고요. 물론 데이터 엔지니어 쪽에선 획일화된 방식을 만들고 아주 범용적인 방식으로 저장하기를 원하지만 분석 쪽 입장은 분석에서는 최대한 분석을 빠르게 하고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범용적인 방식이 언제나 늘 옳진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은 한 번밖에 안 쓰는 시스템인데 어쨌든 결과가 실패하면 안 돼요 라는 높은 정합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죠. 네, 여러 번 해도 되지만 무조건 마지막 결과는 내가 준 인풋이랑 똑같아야 해요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 텍스트 파일로 업로드하는 거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이너리 파일을 TSV로 만들어서 테이블 형태로 제공해 주세요, 아니면 CSV를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해서 몽고DB에 저장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방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
정합성을 매번 맞춰야 하고, 이 경우에 정합성을 맞추는 게 보통 데이터 플랫폼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단순히 로그 카운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로그가 다 똑같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입수 방식은 아마 최근에는 다 이 방법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방법이 많이 쓰기도 하고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것이면 분명합니다만, 네, 이 방법에 대해 실시간 처리 방식이죠. 네, 실시간 처리 방식은 앞에 두 방식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그 장점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왜 실시간 입수 방식이 필요하냐 하면, 요즘 로그들은 대부분 예전처럼 개발자들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로그를 내 서비스가 올라가고 나면, 내 서비스가 실제 서비스에 투입이 되고 나면 내 프로세스가 바로 로그를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는 보통 수백 대에서 수십 대에서 수백 대 수천 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 로그들을 일일이 살펴보기가 힘들고, 살펴본다 하더라도 장애가 일어난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수해서, 내 서비스의 데이터들을 입수해서 장애 대응이나 아니면 아까 NC 사례에서 말했듯이 고객 응대를 위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입수해서 최대한 빨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실시간 처리 방식, 근실시간 처리 방식이라는 방식들을 이용해서 도입을 하는 입수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처리 방식과 근실시간 처리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에 찾아보시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정의 때문에 실시간이냐 근실시간이냐라고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실시간 처리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연 시간이 가장 적죠. 네, 서비스 지연 시간이 거의 제로라고 하긴 뭐하지만 수초에서 아주 길어봐야 수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네,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발생한 시점부터 데이터가 입수되는 시점까지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기만 하면 그게 데이터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데까지 수초에서 수분이면 가능한 방식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방식은 실시간 분석을 위해선 당연히 필요한 방식이고요. 실시간 분석을 위해서 실시간 데이터 없이 실시간 분석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는 배치로 입수하고 어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입수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배치 작업을 가지고 배치로 들어온 데이터와 통합해서 분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데이터 프로덕트 쪽에서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추천 모델과 그 데이터 추천 모델을 변경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데이터 추천 모델은 하루에 한 번씩 만들어진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다음에 어떤 광고로 내보낼지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결과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들에게 10만 건의 광고를 송출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10만 건을 카운트해야 하잖아요. 근데 광고 집행이라는 게 10만 건을 누구한테 보낼지 처음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0만 건이라는 광고 계약을 배치로 입수한 후에 실제로 광고가 나가고 사람들이 클릭하는 성향에 따라서 이 광고를 지금 내보낼지 아니면 다음 내보낼지 아니면 10만 건을 모두 송출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실시간 데이터 입수가 필요하고요. 누가 언제 어떤 서버가 누구에게 어떤 광고를 내보냈다 정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수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아주 룰을 잘 만든다면 10만 건 내외 정도로 맞출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실제로 10만 건을 딱 맞추고 싶어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런 실시간 입수 방식은 장애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장애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 예상할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입수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전부 유실이 되거나 아니면 전부 나중에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 데이터는 처리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시스템들이 서비스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 쪽의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입수 방식을 제공할 때는
어떻게 하면 서비스가 장애로 인식하지 않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서비스가 장애로 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크 같은 방식들을 서비스에서도 도입을 하고, 실제로 데이터 플랫폼에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장애를 리턴하기 위한, 물론 무조건 에러를 리턴하기 위한 API 레이어를 추가로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물론 데이터는 이슈되거나 중복될 수 있지만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한 노력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뒤에서 나올 아파치 카프카나 뭐 이런 툴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지 실시간 데이터 입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팀마다 아니면 서비스마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조직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하고 있을 거고, 어떤 조직들, 예를 들어 결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겠죠. 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 방식을 어떤 식으로 서비스할 거냐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